예, 반갑습니다. EBS 후원 세션인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세명당에 있는 정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션을 위해서 서울에서 EBS의 유시천 이사장님께서 직접 몸길을 오셨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잠깐 듣고 시작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푸른 바람이 천지에 가득한 통영에서 뵙게 되니까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분들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좌장을 맡아주신 정현우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발제자이신 우리 정준희 교수님 요즘 제가 최애하는 분입니다. 잘 듣고 새기고 그리고 공부해서 EBS가 더욱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임의 이름이 학술대회더라고요. 봄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어요. 금방. 위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인과 학자와 연구자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무릇 학술이 고귀한 이유는 그 난해함의 본말과 시종을 밝혀서 그것으로 인민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진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받아서 여러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활동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한양대학의 정준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정준 교수님. 토론자님 발제문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수 박사님 EBS에 나오셨습니다. 제 맨 왼쪽에 심영석 정의사이버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정미정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준호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목은 유튜버가 가르치는 시대 교육공중방송은 누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십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서 오버랩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이 그 사이에 해왔던 고민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교육은 사교육의 실제로 교육의 상당 부분을 배우고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그저 잠만 자거나 딴짓만 하고 실제로 배우는 것은 학원이나 과외를 배운다고 해서 공교육 붕괴됐다는 실제로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육들 그 사이에 좀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EBS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공교육, 학교의 교육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학벌이 됐든 성격이 됐든 사회 진출의 기획이 됐든 이런 것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공교육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특권을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거기서 학생들을 실제로 관리해서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내신을 관리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공교육이 실제로 사교육에 상당히 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지켜서 제도적인 특권이 주어져 있던 반면에 EBS에는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사실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배우고 해서 EBS를
잘 보지 않거나 입에서 존재감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걸 입에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공교육이 부딪혔던 그 문제보다도 입에서는 더 절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에서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공교육이 장려했던 문제보다 더 절박한 입에서 해결할 역할이나 앞으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인민을 좀 이롭게 해보자. 사실 이제 한 사회가 제도를 잘 잡으려고 하면 그 사회의 어떤 이 사람들이 전형 가치와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공유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TV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발표 어떻게 생각해서 PPT로 하시면 PPT에 좀 새로운 걸 좀 넣어놔가지고 PPT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수험자들께서 작성적 플로에 하셨다가 발표 끝난 뒤로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시간이 거의 많지 않으니까 수험자들 좀 손을 많이 하시고 맞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를 맡은 정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복상이 차려진 셈이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는데요. 제가 잘 못하더라도 다른 분이 되게 잘해주고 그러면 보완되는 면도 있는데 제가 망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 절박한 심정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치팅을 쓴 게 약간의 그 속임수를 썼는데 토론자분들한테 좀 약간 죄송한 게 중간에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좀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라이드를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가르치는 시대 교육 공용 방송은 누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라는 제목이 상당히 당연히 의도적이고요. 유튜브에 대비되는 이제 교육 공용 방송의 레가시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다만 뒤에서 길러낼 것인가라는 말을 쓴 이유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관점이고 그 정의 속에서 교육의 주체, 교육의 대상 또는 협력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재구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튜브가 어떻게 우리의 지배적 미디어 현실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제 최근에 2019년, 2020년, 2021년에 나온 미디어 이용 조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몇 가지 되게 직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요. 아동의 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아동은 TV와 TV 아닌 것, 주로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관여가 있죠. 부모랑 TV는 같이 보고요. 이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잠시 쉬는 동안 아이를 던져주는. 그래서 간섭을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거나 하여튼 그렇게 허용하는 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은 그럼 어디를 주로 많이 이용하느냐? 압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많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고요. 특히나 포털 세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10대하고 다른 점은 메시징 서비스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압도적인 비중인 95%가 바로 유튜브고요. 넷플릭스라든가 네이버 TV 같은 거는 되게 이제 그나마라도 약간 이제 장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고 넷플릭스는 또 주로 같이 부모와 함께 보는 TV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들이 주로 이용되는가에 대한 걸 보면 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장난감 소개, 그 다음에 게임이나 교육 컨텐츠가 이제 들어가 있고 교육 컨텐츠가 그래도 한 4등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일이고요. 이 교육 컨텐츠는 아마도 보호자의 권유에 의한 것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실제로 그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아이를 기분 전환시켜주는 거. 아이가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봐주기, 케어링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일정한 통제 내지 권유가 아이들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어떤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하고 유튜브에서 아이의 능동성을 따져보면 당연히도 텔레비전보다 유튜브에서의 아동의 능동성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TV는 함께 시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가면서 이건 이따가 청소년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나마라도 같이 보는데 청소년들 같으면 그때 메시징을 하고 있는 이제 방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용이 있어서 TV의 이용률이 꽤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몰입해서 이용하고 자신의 습관화해서 이용하는 세대는 이미 아니게 됐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가운데서 보면 아동 본인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비율이 당연히 TV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동, 청소년으로 가게 되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습관화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텔레비전 이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다만 중요도의 관점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그래도 좀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매체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와 대체로 중요하다가 완벽하게 거의 압도적인 차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한 30% 정도 위치분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10대 청소년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용도 이제 컨텐츠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유튜브가 98%고요. 물론 복수응답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게임 컨텐츠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남성 그 청소년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여성은 주로 음악 댄스 같은 거, TV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음악 컨텐츠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 가능한 일이고요. 대신 학습 교육이나 정보형 컨텐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게 유튜브에 그 풀려 있는 교육 컨텐츠라든가 학습 컨텐츠 같은 게 이 친구들이 이제 공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서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주로 인강을 듣거나 보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현상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때 구글처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30, 40대는 포털을 이용하거나 하는 거지만 20대 이하 같은 경우엔 뭘 찾아보려고 해도 유튜브로 찾아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적성 콘텐츠를 검색해 보시면 요즘은 블로그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를테면 건강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블로그는 2018년 정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다 유튜브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내용적으로도 이제 윗세대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도달 가능한 그래서 정보를 주는 콘텐츠가 유튜브로 훨씬 더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습관은 아마 이후로도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럼 성인들의 유튜브는 어떠냐? 이거는 이제 우리 황준 박사님도 오셨지만 키스에서 만들어진 그 이슈 페이퍼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2021년 7월달 기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디어 제작사들이 만든 것들 또는 전문 제작사가 만든 것들이고 오른쪽에 이른바 인플루언서나 개인들이 만든 것들인데 그게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남성, 여성에 따라 다르고 제작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좀 다른데요. 전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능물 그러니까 사실은 지상파의 연장인 거죠. 예능에 관련된 거, 예능의 파생 상품들을 주로 같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기타의 경우 남성은 이제 뉴스 시사나 스포츠, 게임 쪽이고 여성은 드라마, 먹방, 뷰티 컨텐츠, 연예인, 펫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가 있어서 확실히 성별로 갈립니다. 비전문 제작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전문 제작사에 비해서 이런 게임이라든가 새로 등장하는 컨텐츠 유형들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게 인플루언서들하고 매개된 형태로 성인들도 비전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교육 컨텐츠 자체는 되게 적습니다. 성인들 대상에. 하지만 아마 이건 이제 상업적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넓은 의미의 강습이나 정보 컨텐츠 이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하우투 컨텐츠와 같은 그런 유형들이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하게, 특히 건강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1부에서의 소개를 말씀드리면,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제가 굳이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유튜브가 모든 걸 잡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가 지배적 현실이 된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의 함의는 모바일 기반의 숏폼 영상 컨텐츠가 습관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습관이 형성되면 장기적 추세로 도착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BBC가 어린이들 컨텐츠를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라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세대 전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또 우리는 노년층이 갑자기 유튜브로 쏠리게 되면서 되게 이상한 이른바 세대 포위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죠. 재밌게도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TV는 수동적인 매체고 인터넷은 능동적인 매체라고 흔히 그러지만 사실은 상당히 능동성과 수동성의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한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능동적인 접근법이고요. 대신 수동적인 거는 그 가운데 좀 이따도 제가 이제 어언드 컨텐츠라는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누군가가 소개하거나 알려서 또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타고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라고. 자, 그럼 교육 현실하고 유튜브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결국에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세대적 차이들은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컨텐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3, 4위 정도 안에서 광범위 교육 컨텐츠 내지 하우투 컨텐츠, 어떻게 하는지를 솔루션을 알려주는 그런 식의 컨텐츠에 대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따라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유튜브로 배우고 유튜브로 공유하는 그런 식의 미디어 습관이 상당히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도 EBS 컨텐츠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싹싹싹 검색해가지고 약간의 숏클립 같은 것들을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제는 확실히 유튜브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결의 결론의 부분이 그러면 EBS더러 또는 공영방송, 교육공영방송도 유튜브가 되라는 얘기냐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졌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콘텐츠를 공급하라는 얘기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사실은 훨씬 더 결론이 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플랫폼 창출 자체는 불가능하죠. 유튜브가 견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공급은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도 있고 일종의 트랜지션을 시도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유튜브가 지배적 미디어 현실이 됐다는 건 유튜브로 다 몰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우리에게 던져낸 새로운 습관의 형태들을 어떻게 기성의 미디어 속으로 우겨넣기보다는 재구성해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적 특성이 그럼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사람들은 유튜브를 활용하고 유튜브를 통해 배우려고 하고 일정한 능동성과 수동성을 결합시키는가? 무엇이 우리를 유튜브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가? 즉 모바일 친화성 내지 소셜 네트워크에 걸쳐지는, 제가 걸쳐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바이럴하게 뿌릴 수 있는 또는 누군가한테 권유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링크를 적어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적 특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새로 삽입한 내용인데요. 주로 데이터에 관련된 거니까 쭉쭉쭉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EBS의 유튜브 현황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동용 유튜브 컨텐츠가 글로벌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쭉쭉쭉 잘라가지고 온 건데요. 이 왼쪽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 EBS 하면은 유튜브 채널로서 쭉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뭘 하겠다는 거지라고 하는 게 잘 없어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채널은 300명 구독이고요. 어떤 거는 막 100만 명 구독이고 이래요. 뭐 그 300명 구독은 실험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법이 잘 안 읽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EBS 스토리부터 에디프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새롭게 하는 것들 EDS의 교육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쨌든 얽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앱마켓에서 EBS를 치고 보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오고 그 중에 대부분은 레거시가 돼가지고 못 쓰고 있고 새로운 것들은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제 처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EBS 앱을 다운받아 하려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가서 항의하겠다라고 한번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네, 두 번째를 보시면 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눈에 띄는 성과는 EBS 커넥션 부분의 사이언스 부분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200만, 300만 조회수들을 가져요. 그리고 보시면 약간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BS 컬렉션 스타일들이 주로 괜찮더라고요. EBS 컬렉션 쪽에서 라이프스타일 사이언스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그래도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컨텐츠 양 자체가 누적되게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클립화시켜서 뿌렸을 때 꽤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EBS를 지금 가장 그래도 뛰어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효과인 팽TV.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근데 정말 유튜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로 집어넣고 유튜브에서 뭔가를 해보고 기존의 TV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해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조회수도 높고 충성도도 높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TV에 넣기 위해서 유튜브로 일단 만들어본 것에 가깝다라는 느낌 같은 걸 좀 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종 종착지는 TV에 좀 더 가까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팽수가 말 그대로 유튜브 생태계와 유튜브 세계관 속에서 성장하고 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TV 속에서 TV에 발음을 걸쳐서 TV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가 약간 행보상으로는 잘 불명확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이게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큐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쭉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플루언서 영역들입니다. 확실히 유튜브는 초기에 정착했던 인플루언서들이 기본적으로 지배자로 자리하고 있고 이 영역을 넘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미디어 컴팩이거든요. 나중에 들어온 기성 미디어 사업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성장세가 꽤 큽니다. 비중은 그렇게 높지 못하지만 79%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1년간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보면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기존의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걸 일종의 홍보 채널이자 컨텐츠 채널로 활용하려고 하고 들어오는 건 비록 되게 작은 양이고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루언서 중심의 시장은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미디어 계열에 새로 들어온 기성 사업자들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아까 쇼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튜브적 특성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짧은 클립, 자극적인 것, 빠른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동 콘텐츠를 보면 되게 재미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밑에가 이제 시간 지속이고요, 분단이 초단이고 이게 조회수인데요, 약간의 파도처럼 나타나죠. 짧은 게 더 잘 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길어지면 줄어들다가 갑자기 2분대에서 늘고요, 다시 10분대에서 약간 늘었다가 20분 이상대에서 확 늡니다. 의외로 롱폼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숏폼이 답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식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잘랐을 때 반드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 쇼츠나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면 나오는데 쇼츠로는 상업적 수익도 안 하고요.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다지 큰 임팩트가 없어요. 언드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클 뿐인 거죠. 그래서 뒤에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유튜브 광고 영역에서 쓰는 말 중에 이제 언드, 페이드, 그다음에 오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거칠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운드는 자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가 보여주려고 이제 한 컨텐츠고요. 언드는 누가 거기에 언급한 거예요. 보통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고 들어오거나 거기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컨텐츠입니다. 바비 인형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나라마다 이제 차이가 좀 보이는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들, 러시아 같은 데는 굉장히 오운드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바비를 만들어서 그걸 직접 보여주는 비중이 높고요.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타고 들어오거나 사용자 컨텐츠에서 바비가 소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추세상, 여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언드가 있으면 오운드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언드로 일단 확보한 시장이 있으면 그걸 자기의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역들을 그 언드를 바탕해서 늘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간접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타고 들어오게 만들거나 또는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저런 문제는 살짝 있을 수 있지만 언급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땅에서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후의 시장의 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보면 많이 보는 거에서 토이즈 이런 거 나타나는 한국 같은 경우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쪽이 이제 시간 업로드된 양이고요. 이쪽이 실제로 본 이제 뷰어 수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클수록 이제 양이 되게 많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볼륨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보면 장난감이라든가 동요라든가 자장가 같은 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쪽은 사실은 포화시장이에요.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올리는 양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별 뷰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퀴즈 챌린지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막 무한도전 같은 그런 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한 거, 의외로 아이들 대상의 스포츠 콘텐츠라든가 칠드런스 뮤지엄, 이게 이제 주로 공룡 보여주고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보여주는 그리고 간접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콘텐츠가 개별 업로드 양에 비해서 뷰의 수는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 이게 초기에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쪽을 키우는 사업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게 주로 미디어 컴퍼니 쪽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EBS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펼쳐져는 있다. 근데 그것을 꿰는 어떤 문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팩TV도 이게 유튜브 유니버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TV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런데 의외로 전통적인 것들을 클릭파해가지고 보여주는 건 글로벌 어필 같은 것도 좀 있다. 묘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아동 콘텐츠 사례로 얘기했지만 길이의 문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분포해서 어디를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 자신의 위치, 포지셔닝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언급이 되도록 많이 만들어지는 언드 콘텐츠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유튜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TV로 유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썼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 핵심은 제가 이제 예전에 EBS 관련된 발표를 할 때도요. EBS가 너무 지나치게 교육에 포섭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교육에 지나치게 포섭되어 있는, 또는 공교육을 보조하는 데 지나치게 포섭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EBS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인 자원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보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그럴 바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자체를 재편하고 공영방송 자체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기획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적극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뒤집어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에 대해서 EBS 쪽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교육을 사회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언급들 속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교육과 21세기 교육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20세기 교육은 성공적이었었습니다. 공교육을 위주로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 특히는 문해력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그러나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외피를 쓴 계층 상승의 욕구가 훨씬 더 강했고 실제로 입시를 보조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었죠. 물론 문해력을 갖춘 시민을 급히 양성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동시에 욕망을 가진 주체를 주로 양성하는 데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결국엔 EBS의 성공한 실패에도 정확히 여기에 중첩되죠. 한편으로는 우리 공교육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보조축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에 가까운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유네스코가 새로 얘기하는 것처럼 공유제, 커먼 굿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까? 사실은 상당 부분은
궁적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측면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EBS는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던 면이 있죠. 평생 교육을 양질의,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옛날부터도 들었는데 실제로 유네스코가 70년대부터 얘기한 건데 이게 왜 지금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느끼죠.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때 우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노동을 어떻게 기계와 공존하면서 해낼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려면 평생 동안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재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 교육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은퇴한 노년의 시간주의, 타임킬링을 보조하거나 또는 공부를 못했던 분들의 공부 욕구를 일부 해소시켜주는 것으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고 실제 교육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 이내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주기의 특정 국면마다 사실 우리도 위기를 겪고 전환기를 겪는데 누구나 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청년들만 불안한 게 아닌데 그 전환기마다 이때는 우리가 한번 교육을 받고 잠시 쉬었다 가야 돼 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죠. 벗어나면 낙오자가 되고 한번 낙오자가 돼서 재교육을 받으면 사실 알고 보면 과거보다 높지 못한 낮은 지위에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공적 보조 이런 관점에서 평생 교육을 접근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제가 길러냄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가르침뿐만 아니라 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가르침 쪽에 특히나 20세기 유교에서의 가르침 쪽에 상당히 기울어 있었다. 길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최근에 그 이른바 애완동물 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열풍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두 가지 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그냥 특정 종류의 인간만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나하고 다른 종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그리고 그들과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봄이거든요. 사실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별로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돌보죠. 애 낳기는 싫어하는데 아이는 키우고 싶어해. 강아지는 키우고 싶어해. 이것도 두 가지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아지나 이른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반려동물들은 내 사랑과 내 케어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걸 쏟았을 때 나한테 굉장히 큰 보상을 주고 위로를 주는 존재고 그 관계를 오히려 인간 아닌 존재에게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돌봄의 욕구, 길러냄의 욕구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밀접하고 길러내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가르침이라는 문제에만 매몰된 채 실제로 서로 길러내어지고 있는 선생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학생도 서로 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공존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상당히 배제해온 면들이 있고 점점 얇아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가치는 확고한 가치 지향은 협력과 돌봄이 돼야 된다. 유네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도덕적 가치로만 받아들여졌지만 이게 우리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를 길러낼 것이냐.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납세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공존적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공적으로는 과거에는 동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성인 남성 납세자가 모든 걸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의 반항감은 그런 데서 오거든요.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는 여전히 성인 여성이 가사노동으로서 돌봄을 전담합니다. 묘한 이중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는 납세라는 형식으로 성인 남자가 군대, 납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 남자가 모든 돌봄의 어떤 주체가 되니까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성인 여성들 또는 노년의 여성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이중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의 주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도 돌봐줄 수 있고 나도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유네스코가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의 관점에서 보면 가르침의 측면에서 보면 커먼 나리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공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도를 그릴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식 네트워커 큐레이터나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부터 좀 했습니다만 이겁니다. EBS의 관심을 거꾸로 한번 세워보자요. 좋은 컨텐츠, 좋은 교육 컨텐츠를 PD들이 극자 만들어가지고 EBS라는 채널에 꽂거나 아니면 부가 채널들에 꽂아 넣는 또는 그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그려야 하지, 어떤 지도를 만들어야 할지가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이 제공하거나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을까? 공유되어야 할 지시라고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주체고, 그 지도의 네트워크는 중간중간에 결정점,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가 내가 필요하면 공급해주는 거고 남이 있으면 연결해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큐레이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게 오히려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공급할 수도 있고 연결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서 레고 블록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만들 것이냐.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쭉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했던 EBS 컬렉션의 사이언스가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사물궁인이 뭐 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과학 컨텐츠들이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광속이 왜 절대적인지를 설명하는 컨텐츠만 해도요, 종류만 한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 어려움, 아인슈타인의 물리 이론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 개별이 작게는 10만 회, 많게는 200만 회 이상 나옵니다. 그 비슷한 컨텐츠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EBS가 만든 걸 만들어서 대체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사람들의 매핑 날리지 안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를 못해도 나한테 필요한 커먼 날리지 일종으로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럼 양자역학이나 이런 식의 문제하고 연결했을 때 과연 우리가 현대인의 교양으로서 이른바 커먼한 날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필요하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을 공급해서 쌓아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인 레고 블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신뢰를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공교육과 연결된 또는 고등교육과 연결된 레고 블록도 있지만 평생 교육을 연결한 레고 블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BBC 계속 쫓아오긴 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팔로우업을 했는데, BBC가 과거에는 난리지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갖다가 요즘 워크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워크하고 라이프, 우리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거, 워크라이프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일과 노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겪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다. 개인의 몫으로 돌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에 직면해서 변화를 헤쳐나가는 것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아직은 이제 막 디벨롭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는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저의 세계주의. 제가 좀 있으면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또는 60대가 되고 65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떤 식의 취미생활과 어떤 식의 개인들과 어떤 건강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나도 간접 경험도 해야 되고 실제로 상황이 맞닥뜨려서 해결해내야 되죠. KBS가 EBS가 제공하는 명의 프로그램 같은 거 중요한 거죠. 워크라이프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전체 그림 속에서 워크라이프의 관점에서 매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노인들의 전유물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으로 냅니다.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약. 공영방송의 회의론을 내면화하는 건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저도 물론 늘 회의론이 다시 생깁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혼자 돌아가 보면 외로워지면 다시 생겨요.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말하라고 나오면 다시 이제 긍정적이 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 맞아. 라고 얘기하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넘어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많은 공영방송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상당 부분 빠져 있기도 한데요. 실제 공영방송 많고요. 다수거든요. 그런데 다수성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다수가 있어서 좋거나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급자 입장이에요. 다수를 생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입의 개수인 거죠. 입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유지될수록 뭔가 이쪽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존재로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깨줘야 돼요. 당신들이 먹여 살려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많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유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영방송 스스로가 전환시켜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가요. 특히나 EBS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건 증후적 독해라는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폄하하는 일이니까요. 가장해서 얘기하면 묘한 언더독 컴플렉스와 묘한 과대망상이 섞여 있어요. 이거 사실 지상파에 근무하는 분들의 많이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언더독 컴플렉스 같은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특히나 EBS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EIDF 같은 거 사람들 딱 그때 할 때 되게 칭찬합니다. 역시 다큐멘터리는 EBS지. 안 봐요. 그때. 안 보고 칭찬합니다. 중요한 자산이지만 사실은 이게 언더 컴플렉스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반대로 또 방어적인 과대망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외국에서 상이라도 타면 우리의 존재가 입증이 돼. 라는 식으로 대중과의 어떤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그래서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사실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EBS가 교육을 방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소장농의 관점이에요. 내 땅도 아니야. 국가가 교육의 일부를 불화했어. 그리고 내가 대신 그걸 밭을 갈아줘.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괜찮은 소장농이었어. 소장농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할 때도 자꾸 소장농의 관점에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 일종의 공유지. 큰 어떤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일종의 그 트러스티라고 이제 부르죠. 뭔가 이렇게 맡겨진 청지기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존재인데 이 청지기로서 자 당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나는 거니까 이 교육이라는 공유지가 얼마나 황폐해졌는 줄 알아? 이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보자. 내가 가장 잘 알아. 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를테면 수신료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물론 수신료를 나눠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분명히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수신료가 적어도 왜 유지돼야 되며 또는 필요에 따라서 왜 늘어나야 되는가 이유가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현재 같은 조건에서. 왜? 아까도 말씀드린 공적 책무, 퍼블릭 인데버의 일종으로 만약에 우리 공공이 인식할 수 있다면 돈을 그래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사회가 같이 투자해야 될 영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개발이 덜 된 영역이고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면 결국은 수신료는 공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 특히나 그 안에 핵심 요소인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위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돼야 된다. 라고 설득하는 거죠. 물론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안 먹힐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준비해나가고 지속적으로 넓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담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그래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부 얘기지 뭐. 그러니까 교육부 가서 알아봐. 이게 아니라 레스터가 얘기했던 것의 핵심 건 특정 부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적어도 몇 개의 부처가 달라붙어야 되고 적어도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가 붙어서 민간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큼지막한 구도 안에서 만약에 선다면 교육부 가서 알아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부들은 사실은 초중등 교육의 일부, 고등교육의 일부에만 관심을 갖고 큰 돈을 쓰고 있는 하지만 시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육관료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고요. 교육관료들의 테넌트로 보조물이 아니라 교육관료들이 못 보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매력적인 프로포저를 EBS가 던질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구해서 EBS가 여러 가지 계획들, 뭐 2030년의 계획, 25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신 걸 보고 개별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상당히 괜찮은 것들도 있고 또는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펭수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새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잘 나가는 공영방송 여전히 그들도 이제 힘들어가지만 적어도 프로포저를 냈을 때 그 프로포저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있거든요. 다 구현되진 않는다고. 이것을 교육 주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내지 정책 주체가 실제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만들어 왔을 때 만들어 온 것이 매력적이면 오히려 끌리게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정책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프로포즈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으로 자칫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로 폭넓게 다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방송이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역할을 할 건가는 우리 사회 전체 교육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공존적 사회를 길러내는 거다, 교육이.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교육은 어떤 점에 보면 가치의 전수이고 또 비판적 기능을 길러내는 거고, 그런 점에 보면 어떤 점은 교육과 학습을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약간 혼재되어 있긴 한데요. 대개 이제 한국 사회의 교육 황폐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교육보다는 학습에 관심이 있다. 그 학습은 그야말로 자기 계층 상승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그게 뭐하게 됐든 혹은 수능이 됐든 혹은 어쩌면 자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실생활의 아이디어가 됐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주로 충족시켜주는 데가 유튜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자기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튜브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정준일 교수님 발표하셨던 공존적 사회인을 양성하는 걸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됐든 혹은 인권이 됐든 혹은 관용이 됐든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의식이 됐든 이런 가치를 전수하는 유튜브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가치를 전수하는 이런 영역이 거의 다 지금 황폐화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고, 이런 영역을 어떻게 EBS가 교육방송으로 자기 정체성과 또 실제로 이 우리 사회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관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사회계약 문제를 통해서 대안들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론자가 전부 4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뭐 충분치를 않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 분당 5분에서 7분 정도 해주시고 약간의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의 말씀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시 30분까지인데 아마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한 번 해주시고 나중에 또 발제자의 답변 듣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제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EBS의 신상수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의 신상수입니다. 워낙 다 잘 아시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아주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셀럽 언론 학자께서 EBS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참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근무할 기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여행이나 이런 세미나 같은 거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나도 아나보다 이제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발제를 알아먹을 만큼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참 더욱더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현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고 조금 알다 보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도대체 어디에 매핑되고 어떤 의미와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방송사가 EBS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 전 세션 다른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재원이 EBS만큼 복잡한 방송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또한 얼마나 복잡한지 오늘 유튜브 관련해서 얘기한 것도 저걸 어떻게 이 플랫폼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라는 전략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그 플랫폼이 EBS가 갖고 있는 지상파, 온라인, 모바일, 최근에는 OTT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일까? 그 다음은 또 콘텐츠입니다. 또 많은 부분 콘텐츠에 대해서 주목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다 워낙 지량하신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전에 우리 또 정진희 교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이 세렌디피티 사실 이게 어쩌다가 얻어걸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그 굉장한 전략과 이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에 기반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뚜렷이 지적해 주셨고, EBS가 하고 있는 서비스 이것들이 이 방송 아까 말한 플랫폼별로 다종다양한 서비스, 세대별로 또 다종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앱으로 막 너저분하게 나열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도 EBS의 간부로 있어서 정리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EBS가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수평수직적으로 다종다양하게 엉켜 있어요. 이걸 좀 더 물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그 콘텐츠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교육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해를 합니다. 아까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재개념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EBS의 교육 서비스에서는 저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방송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하면 이게 또 복잡다단하게 얽힙니다. 사실 EBS가 1980년에 사교육을 대체하자라는 취지로 출발해서 2000년에 이 공사화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났는데 2000년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사실. 그러니까 단지 학교 교육이 아닌 그 이후에 다른 우리 그 지상파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 2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인데 지금의 EBS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세팅하고 여기서 또 다른 마치 지난 2000년처럼 어떻게 되돌아갈래? 너희 뭐 할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하면서 또 듣고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런 말씀들을 라고 생각하다 보면 많이들 교육을 광의의 교육이냐 아니면 협의의 교육이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아까 정준희 교수께서 EBS가 교육에 지나치게 보석되어 있다, 공교육에 지나치게 보석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그렇게 지적하고 이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평생교육이라고는 하지만 EBS에서 평생교육은 무엇일까요? 건축 탐구 집, 그레이트 마인즈 다 평생교육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EBS의 또 다른 평생교육이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아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이 범위에 따라 너무 다른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매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차원의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제대로 해봐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참 다들 난감하죠. 독일 같은 데도 푸프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야 공영방송이 수십 년 받아가지고 왜 글로벌 유튜브 좋은 일 시키니? 너희 독자 좀 하지 못하고. 최근에 제가 읽히는 바로는 EBS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사실 유튜브에 이 방송사 중에서는 먼저 발을 디뎠고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거뒀었죠. 최근에 이제 MBC, KBS 같은 것도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유튜브 없이 안 되는구나. 이전에는 자기들 스스로의 웨이브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 스스로의 마이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보다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럼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쏠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케이블 TV가 등장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어요. SO 하나하나의 섹션들이 얼마나 거대한 돈으로 서로 거래되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강남 케이블, SO. 최근에 SO가 그렇게 크게 거래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들여다볼 때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글로벌 SO가 유튜브야. 근데 그걸로 다 쏠릴 텐데 이 안에서 그런 걸 갖고 거래하면서 지금 그게 엄청난 국내 뭐라는 것처럼 들여다볼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 지상파 방송사처럼 수직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상파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넷플릭스였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지상파를 대체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 이상의 영향력은 이 SO가 독자적인 채널과 콘텐츠를 갖게 됐을 때 미국 같은 데서는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살벌한 미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EBS가 하고 있는 교육, 수능, 제가 지금 이런 중학교 1원인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협의적이고 EBS가 너무 그런 곳에 매달리고 있지 않아? 이 이야기가 지난 2004년 EBS에서 아주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2004년 우리 민주정부 시절이었는데 EBS에 연계 정책을 했죠. 그다음에 수능이 매우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만드는 PD들이라든가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EBS가 공사화돼서 이 편성교육 이른바 지상파 방송의 약간의 편성이 다양화된 기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다시 수능 방송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왔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비슷한데 제가 보는 것은 수능이 부각되어 문제인 게 아니고 이쪽에 평생교육이나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지 않는 게 문제다. 지금의 EBS의 어떤 아까 소작으로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땅이 100평인데 그 중에 너무 수능이 7, 80평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수능이 100평, 200평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800평 더 일궈서 EBS의 기능과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걸 대신하는 일이지 기존의 것이 크다 작다를 논의하기엔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EBS의 자원이 좀 늘어난다면 아까 그런 영역을 더 확보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증명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급선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리 공영방송 공적 책무 관련한 토론에서 영국의 그 방송연구소라든가 다양한 공영방송 리포트에 나와 있는 공영방송에 해야 할 제공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우리 심영석 교수님께서 발표 주신 걸 듣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탐독하고 있는데 어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들이 제공되는 게 하이 퀄리티, 탁월성, 차별성, 디스팅티니스, 전문성, 다양성, 보편성 이런 가치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EBS에 좀 접목시켜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유튜브 얘기할 때 EBS가 유튜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주 탁월한 퀄리티를 가진 하이 퀄리티의 콘텐츠와 아니면 일반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EBS를 게이트웨이로 해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쇼폼 그런 콘텐츠들의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차별성 영역은 사실 EBS다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관료들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이것을 응수해야 할 EBS의 종사자들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보강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매우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가령 이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클립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우리 교단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려움을 쉽게 설명하는 것만큼 고수가 없죠. 그리고 어려움을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없죠. 근데 이게 참 핑계 같지만 그래서 오늘 EBS의 입장을 얘기하면 변명 같지만 이 좋은 개념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더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그런 또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EBS의 가장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는 저도 종사하고 있지만 우리 학자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EBS 하면 교육의 영역을 좀 범위를 넓혀봐 다른 걸로 평생교육도 많이 해봐 라고 하는데 저는 국수형에서 좀 벗어나봐 교육도 예체능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이런 데서 다 학생들이 룰을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진로 과거에는 국가가 필요한 인력 육성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성, 장르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왜 EBS는 공론장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게 교육인데 과거에는 이런 교육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일정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 자연스럽게 이제 제외되고 어찌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
이름하여 고품질, 약간은 좀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라든가 세상 속에 움직이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도 분명히 EBS의 중요한 몫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반려동물로 비추어져 있는 애완견에 비유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EBS 같은 경우 개에 비유하면 어떤 비유가 될까 생각할 때 시민들은 학자들은 EBS가 참 귀엽고 예쁜 말티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돗개 정도의 수준으로 EBS가 크고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럼 KBS는 제가 봤을 때는 저널리즘이라는 무기로 사냥개가 되어야 한다. 정권이 되고 자본이 되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얘들도 때로는 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방송의 위기를 정체성, 정답성, 경영의 위기라고 좀 많이들 요약하는데 저는 그 중에 물론 경영의 위기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 정당성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채널에 왜 EBS가 필요한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BBC가 가구 80가구를 9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계산을. 30가구는 아예 나 수시면 안 낼래 하는 거고 30가구는 난 조금만 낼래 덜 낼래 하는 거고 20가구는 난 낼 수 있어 통제 집단으로 실험을 했는데 9일 동안 BBC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더니 돈 덜 낼래 안 낼래 하는 60가구 중에 42가구가 나 그냥 수시를 더 내도 좋으니 BBC 나에게 있게 해주고 물론 18가구는 설득에 실패했지만 사실 EBS를 갖고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연 우리는 용감하게 BBC 같은 실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 많은 얘기들을 재밌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이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한때 교육뉴스에서 기자를 했었는데 그 기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도국장을 지내셨던 그분이 노화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내린 답은 귀를 닫고 입이 열리는 게 노화야. 그래서 더욱 젊게 살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돼. 근데 저는 그걸 어떤 사람에 비유하지 말고 EBS가 2000년 공사가 될 때는 굉장히 젊은 청년 저는 거의 홈쇼핑 수준으로 젊은 방송으로 인식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레거시, 좀 노화된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을 이만 줄이고 지금부터라도 젊어지기 위해서 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랫동안 EBS에 종사하시면서 현장의 생생하게 느끼신 것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안하실 것도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어떻든 그 심영덕 박사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정방송 문제나 체제나 제도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토론 부탁드립니다. 시간 5분. 알겠습니다. 예, 정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방송이 생존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존뿐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역할을 재발명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저쪽으로 동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독일에서 청소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어 봤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다 실패하거든요. 이유는 부가 서비스가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사들이 자기가 하는 서비스에 더해가지고 부가 서비스로 이런 채널을 넣은 것 뿐이에요. 뭔가 좀 우리의 이용자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성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본 채널이 있고 흔히 말하는 내가 하려는 본 채널이 있고 거기에 부가에 하나 정도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많은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 EBS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KBS와 MBC의 보완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될 사업자라면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미래 전략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보완이냐 경합이냐 아니면 뭐 대안적인 방법이냐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EBS가 하는 역할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교양 교육이잖아요. 교양 교육의 한 부분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고 전체 어떤 큰 면에서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식에만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식을 매핑해 주는 거잖아요. 지식이 어디에 있고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도 이제 점점 변한다고 하거든요. 벤츠라는 그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벤츠는 이제 본인들이 그 지식이 충분히 있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면에서 학습할 지식을 주입해 주는 방식 교육은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길을 가게 되면 방향이 어디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방송사가 EBS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디 있고 또 교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부분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현재의 재원이나 그런 방송법의 규정, 특히 이제 시청각 서비스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 좀 더 확장된 확장된 영역에서 역할을 맡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현 시점에서 실시간 매체 중심으로 짜야 하는 계획이나 전략은 확실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안에는 EBS의 역할이 학교 교육의 보완이나 뭐 경합이나 대체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교양 교육을 하는 방송사로서 일반 방송사의 하나로서 공영방송 하나로서 이제 역할이 부여될 것이고 그럼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어느 부분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결국 매체별로 차별적인 쇼폼이 나와야 되고 어떤 롱폼으로 나가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콘텐츠가 될 텐데 그런 전략을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같은 걸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거버넌스 구조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유튜브를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유튜브가 또 다른 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어떤 수많은 플랫폼이 등장할 텐데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벌었을 때 돈 벌었으니까 수십 년 좋게 받아도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벌어들인 수익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업적인 수익이라는 게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역할을 방기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매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 EBS의 공적 책무 혹은 EBS가 앞으로 수행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방식을 할 건지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5분. 감사합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정미정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정정입니다. 저는 학회 총무이사로서 세션을 기획할 때 그랬습니다. 항상 세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시간이 모자라서 잘리고 밀리고 2번 기회를 준다고 사회자께서는 항상 약속을 하지만 항상 한 번밖에 안 오고 오늘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EBS 측에 제안을 먼저 했었거든요. 우리 발제를 하나 하고 토론자도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자. 시간 없어서 멈추는 그런 토론에 우리 그만하자.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한 토론자께서 거의 발제 수준으로 시간을 소비를 했다는 말씀은 굳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획을 한다면 한 200분 정도를 하고 발제 하나 하고 하면 토론이 두 바퀴 돌 수 있을까 뭐 이런 궁리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조금 길게 하셔서 이게 부족 세션에 조금 여유가 있긴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애초에 기획을 해서 저는 성공적인 기획이라고 뿌듯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EBS와 관련돼서 이 토론회에 제가 자주라면 자주 가끔씩은 그러니까 여러 차례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EBS 구성원들과 또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부딪히는 어떤 단단한 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수능 방송과 수능 이외의 영역 이렇게 이제 양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능 방송 이게 수능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냥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수능 방송 영역에서의 그 부서의 이제 그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폄훼하고 있고 수능 이외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수신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수능의 영역에서 그동안 EBS가 기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폄훼한다라는 어떤 오해, 그거에 근거한 어떤 방어적인 태도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이외의 영역에서의 퀄리티 높은 다수의 콘텐츠들이 일종의 알리바이처럼 또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능 이외의 영역이 커져야 한다? 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의 영역을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BS,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EBS가 집중해야 될 교육의 영역은 최소한 지금보다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평생교육이라든지 뭐 교양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왔던 그 교육 자체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 부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입시 위주의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이나 입시나 지금 교육제도를 벗어난 또 다른 뭐 교양 콘텐츠라는 영역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 해왔던 그 교육 영역에서 분명히 했어야 하지만 못했던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과 오해에 빠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반복됐던 이야기는 이제 빼고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억울한 게 있습니다. KBS 또 다른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수신료 이외에 다른 재원을 충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공적 지원의 뭐 다양한 확충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EBS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세, 이제 국고의 지원, 교육부와의 협력, 협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EBS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교육의 영역은 교육부가 행하는 교육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EBS의 책무가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EBS는 공영방송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져 있는 토론회에서도 저는 자주 접했어요. EBS의 그 부족한 재원, 공적 지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세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와의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실 공적 지원이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늘어나서 40% 정도 수신료 포함해서 수신료야 뭐 항상 5% 6% 이 수준입니다만 40%였고 지금 2022년에는 다시 30%가 안 되는 비중으로 공적 지원 비중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공적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데요. 그 30%가 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있어요. 왜냐하면 3,200억 예산 규모에서 저희 EBS가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출판을 통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900억에서 1,000억은 자체 사업이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그렇게 분류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책을 팔아서 번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과 아주 민감하게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EBS의 자체 사업에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역시 결국은 교육부의 정책,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EBS가 아주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이 사회에서 지금 교육방송, 교육공영방송인 EBS가 해하고 있는 어떤 공적 책무의 수준이 교육부의 협소한 교육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 중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은 아까 유네스코의 사례도 있었지만 뉴스, 정보, 지식 모두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교육으로 포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20세기의 중심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던 그 속에서 가장 그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는 모두 다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포괄해야 하는 영역은 그것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영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육공영방송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콘텐츠들의 플랫폼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팩트체크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팩트라고 한정하는 아주 좁은 것을 넘어선다면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입체적이겠습니까? 그 입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저는 결국 아주 꾸준하고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벽한 선과 악, 옳음과 그름으로만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른 측면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어떻게든 쳐내고 깎아내고 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교육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담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중심의 어떤 교육이나 EBS가 하려고 하는 수능 혹은 수능 이외의 영역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담보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것을 저는 굳이 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 공교육의 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주의 교육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의제, 그런 사례 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신료가 가장 좋은 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튼튼했던 공영방송조차도 그 위상이 위협받고 있고 탄탄했던 수신료도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원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수신료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역량을 축적해 왔다면 이 변화된 시기에 이 재원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그래서 더욱 유일할 수밖에 없는 대안은 우리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플랜을 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부가 포괄하는 교육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이 정부가 그렇죠. 지자체의 장도 어쨌든 정부잖아요. 이 정부가 그다음에 이 사회가 교육방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저는 읽었습니다.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부에게 있어서 교육방송은 이렇게 만만한 존재인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교육방송은 무서운 존재여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되어야 된다면 이 모든 세상의 그 정책이나 이 시대를 끌어가는 그 디렉션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자에게 충성을 한다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만만한
교육방송의 취급을 받는 건지 그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교육방송은 무엇이었을까요? EBS였을 겁니다. 저는 착한 교육방송, 그런 이미지의 교육방송, 이 모욕적인 이러한 취급,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의 확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EBS 내부에서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또 시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회자를 질타하시면서 격정적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준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홍준호입니다. 점점 EBS가 진돗개화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티즈를 26년 기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말티즈도 상당히 영리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BS와는 좀 애증 관계에 있습니다. 제 역사책을 역사를 보니까 EBS가 독자적인 채널로서 KBS 3TV로서 개국한 게 1980년인데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1980년도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명동 근처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명동 근처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끔 학교에 보고 버스가 하나가 이렇게 오고 저희 반에 굉장히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러나 저보다는 잘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 또는 뭐 둘둘 해가지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어디를 갔다 옵니다. 그 차를 타고. 저도 좀 눈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저기에 끼지 못할까? 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갔다 오면 굉장히 기분들이 좋아져 있고 그래서 왜 나만 빠질까? 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E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왜 저는 못 갑니까?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방송에 부족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절대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방송에 부족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EBS는 이렇게 언제나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자, EBS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팩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 계속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지만 학교 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 교육,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관, 방송 강령, 그다음에 방송 강령의 총강 등을 다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 위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풀어서 쓴 말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EBS의 시청 점유율을 최근 걸 좀 이렇게 봤더니 현재 EBS 1 채널은 시청 점유율이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은 시청률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네, 원 채널의 시청 점유율이 0.088입니다. 굉장히 낮죠. 예, 거의 많이 보지 않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다만 EBS 1을 제외한 여러 가지 유료 채널들이 있죠. 키즈 채널, 플러스 채널, 잉글리시 채널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1.794가 돼서 EBS 법인의 전체 시청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편에 잘 나가는 종편들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시청이 저조하거나 그런 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조금 더 EBS의 좀 팩트를 보기 위해서 1991년, 1999년, 2010년, 2022년 이렇게 한 10년씩 하면서 이렇게 크게 보면서 편성표를 한번 특정 날짜의 편성표를 한번 쭉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양한문, 명강사, 명강의, 오늘의 청소년, 철학산책, 예술의 광장, 바둑교실, 함께 해봅시다, 일요목공, 일요생활경제, 재미있는 과학교실, 발명교실, 부모의 시간, 인간과 과학, 컴퓨터를 배웁시다, 취업정보, 문학의 세계, 삶의 발자취.
들으셨겠지만 이게 1991년 5월 25일의 편성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EBS가 수능 교육이나 어떤 학교 교육 보완에 너무 치중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평생 교육이나 민족 교육 발전을 하라는 편성표를 주문하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뭐 지금 이 정도 편성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올수록 채널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긴 하지만 뭐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들이 유난히 많다든지 그런 좀 특성들도 보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 40년, 30년간의 이 편성표를 일견을 훑어봤지만 뭐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이 편성표를 가지고 아유 EBS가 이렇게 한쪽으로 뭐 치우쳤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EBS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나 역사를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 국민학교 때 받았던 애증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EBS가 칭찬을 받던 EBS가 비판을 받던 간에 그것은 EBS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에 SBS 같은 민영방송사가 30년간 40년간 해온 일을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 몫은 오롯이 SBS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EBS가 그동안 개국 이후에 40년 넘게 과연 EBS 마음대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교육이 됐든 방송이 됐든 국가가 됐든 뭐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EBS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만약 지금 우리가 뭐 전쟁 중이라든지 뭐 식민지 시대였다면 보나마나 EBS 편성표에는 민족의식과 국가관이나 전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로 아마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즉 EBS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은 우리가 그동안 EBS한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하라고 했던 모습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한샘 강사가 나왔을 때 열광했고 또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 나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했던 것은 우리가 EBS에 요구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EBS는 좀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요구한 거 어떤 사회적 요구, 국가적 요구에 다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EBS에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고 또 EBS는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의 재구상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벌써 예전서부터 갇혀져 있는 개념들이 물론 있죠. 거기서 분명히 벗어날 필요는 있겠고요. 그 외국에서도 방송법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법을 보면 방송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방송들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어로 inform, entertain, educate입니다. 이 educate라는 말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또 보도 교양 오락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educate가 교양 교육을 다 합친 말입니다. 만약에 EBS가 그동안의 이름이 한국교양방송이었다면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을 재구상하면서 매력적인 프로포즈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고 오늘 우리 토론자건 또는 EBS에 계시는 분들이건 이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건 이 매력적인 EBS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기능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이 매력적인 프로포즈 리스트를 앞으로 계속 던지게 될 것이고 EBS는 그걸 또 담아낼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사회냐,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사회냐 그러면은 점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도 보면 뭐 사람들끼리 소통하지 못하거나 싸움을 하고 있거나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예, 서로 못났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서 그 소통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꾸 자기의 그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인간적이나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우수성이나 이런 걸 남한테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런 좀 잘못된 소통의 방식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것들이 세대 간 갈등, 뭐 성별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무슨 교육이라고 앞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매너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애티튜드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듀케이션 앞에 계속 말을 갖다 붙이는 것들이 아마 우리의 그런 매력적인 프로포즈의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네 분의 기존 토론자들 말씀 들어보고요. 그 플로에 계신 분들 말씀 조금 듣고 종합해서 우리 그 발제자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플로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질문이 됐든 코멘트가 됐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제가 그냥 짧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15년 있었습니다. 그 발제자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분 토론자도 그러시고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 교육 영역의 재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에 59년생 7, 8학번의 경우에 예비고사 수능을 친 사람이 85만 명이었어요. 안 친 사람까지 합하면 59년생이 한 12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20년 출생아가 2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선 제안은 지금 우리 정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영양가가 많고 여러 영역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이런 문제, 그다음 네 분께서 토론하신 문제들이 이렇게 2시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역할을 할 터이니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해서 마음껏 얘기하고요. 제가 이 근래 몇 번 이렇게 토론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형식이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저희들이 얼마 안 되겠지만 드는 비용은 다 저희들이 제공할 터이니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령 인구의 급속한 4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 건가, 이거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딱 우리 방송공사법에 학교 교육의 공교육의 보완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 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워낙 반분된 사회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오늘 제기된 이런 문제가 너무나 무겁고 중요하고 그리고 꼭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2시간 안에 시간이 쫓기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좀 확장해서 한번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제가 EBS 주관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요. 그때 가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EBS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레거시 미디어로 딱 정착하기 좋은,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 생태계라는 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70년대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적합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와 교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야 될 건가. 그런데 그 59년생이 지금 전부 리타이어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1년에 6, 70만 명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EBS 1 수상기 앞에 가장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8년에 올 때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 저희 아들 딸들은 TV 수상기 안 봅니다. 다 이 저기를 봅니다. 네, 유튜브나 뭐 자기들 좋아하는 스타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상기 앞에 앉아있는 세대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과 입시 경쟁에 내몰리던 그 세대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리타이어 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독일의 그 시민대학 그걸 좀 그 모델로 삼아서 좀 연구도 하고 학자들과 토론도 좀 하고 연구자들과 좀 공유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고 있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지금 제기하신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토론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2시간 안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가서 푸근하게 앉아서 할 얘기 다 하면서 깊은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중요한 의제는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좀 있으세요? 짧게 해주시면 네, 아유 너무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EBS에서 재입주 송대현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교육 공영방송은 누구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참 이 제목을 보면서요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EBS가 이제는 이제 학교교육 보완 그러니까 사교육비 경감이랄지 교육제 해소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EBS가 또 다른 넓은 의미의 EBS의 어떤 공적 책무를 좀 확장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제도는 뭔지 좀 EBS가 자주 노출시켜서 학부모 시청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좀 공론회 잡는 역할도 좀 하자.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육 보도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취재해가지고 다양한 교육 제도를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이제 교육 보도를 허용을 했고요. 여전히 EBS가 정치의 어떤 영역에 개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단, 논평, 해설은 또 금지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BS가 이제는 또 우리 또 수신료의 또 3개 실행 사업에 또 보면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대기획을 제시해보자 라는 게 또 저희 또 수신료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학자분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공영방송 힘은 재원구조에서 나온다 라는 이 명제를 EBS 구성원들이 좀 극복하는 재원은 어떤 재원이든지 간에 그 구성원들의 의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했는데 아주 짧게라도 한 말씀 하실 분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면 토론자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사님께서 특별한 제안도 해주셨는데 발제를 하시던 정준희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준희 나중에 기회를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말씀 약하니까 이게 손을 드셨어요. 1분만 주시면 짧게 해주세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종사자로서의 하소연이고 아까 우리 정의장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같은데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관련 검토편을 제시하면서 EBS가 하고 있는 이런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수신료를 할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건 교육부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BBC가 우리 정주희 박사님의 발전을 했는 바이트 사이즈 BBC 영국 교육부 돈 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 NHK 포스쿨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학교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 수신료입니다. 호주 ABC 에듀케이션
거기서 상당히 많은 학교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교교육 보완하고 있는 콘텐츠를 다 수십 년이나 걸쳐뜨린 거거든요. 이런 것, 이 대한민국에 EBS가 존재하는 이유가 훨씬 그들보다 더 많은 열망을 가진 교육에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 미래 교육에서도 앞서가라고 하는 질타, 지금 이 정 교수님의 질타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응수할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수익률가 있을 때 계획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PD들이 손발톱을 세워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황 박사님께 죄송한데 이 애완견으로 만들어서 협찬받아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 지대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넓히는 게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더 추가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뭐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마다 한 10장씩은 더 붙어서 얘기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짧게라도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언더독 컴플렉스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예전에도 그 EBS 발표할 때 한번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우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TBS를 교육방송화 하겠다는 말 속에 정확하게 이게 숨어 있어요. 안 위험해 보이거든요.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쇽 바꾸는 것도 쉽고 탈정치적이고 손쉽고 안 위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돈 써가지고 슉 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확히 언더독 컴플렉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EBS가 다른 공영방송들이 안전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EBS도 안전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때 지식채널 2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포맷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줬어요. 그 뒤로는 물론 팽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만들어낸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대에 맞는 힘이었는데 초기 등장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EBS 발표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 엄마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저는 집에서 그냥 EBS 보느니 마느니 그때 13번 UHF로 나올 때 반드시 그것만 보게 했거든요. 저희 제 사촌 동생들은. 저는 그 막내 이모 집에 가가지고 EBS를 보면서 느낀 새로운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강북과 강남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였거든요. 지금 강남 엄마들이 8학군 방송에 EBS를 집어넣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어떤 중요한 부분하고 EBS가 같이 온 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은 오히려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을 함께 좀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신료가 자꾸 KBS가 보도를 매개로 해서 뭔가 따내려고 하게 되면 절대 못 올립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거의 한 20년간 수신료 문제를 다뤄왔는데 절대 이 방식으로는 못 올리거든요. 올려야 돼요.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팥으로 모아놓은 항아리로 모아놓은 공공의 자금, 공공의 투여금이고 이거는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금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냈을 때 못 이기는 척 사람들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들 때 EBS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EBS가 단순히 공교육을 보완하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혹은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전반적인 틀을 새롭게 짜고 어떤 점에 보면 실용적 지식을 전달하는 건 다른 채널 혹은 다른 등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습이나 정보나 취미나 등등의 것들은 이제 유튜브 어떤 점에 보면 그런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EBS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정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적 시민 또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시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사실은 학력 인구의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식은 넘치는데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소통의 부재나 혹은 각종 혐오와 저주와 갈등과 편가르기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래서 담력이 부족한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역할들을 교육방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하면 발자들께서도 그렇고 토론자분들이나 혹은 플로에 계시는 분들도 현재의 교육방송이 하는 그 역할을 좀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역할의 맵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데는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걸로는 논의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EBS의 역할도 또 EBS의 앞으로의 기대되는 모습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한두 번의 토론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이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더 깊이 있는 격이 없는 시간 제한이 없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으면 아마 새롭게 EBS의 미래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에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된지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으로서 그 EBS가 후원한 그 유튜브 뭐죠?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 유튜브가 가르치는 시대. 교육 공영 방송은 누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